전국에 계신 애들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2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후기에 사회와 사상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조선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분제 동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강의 때 했던 거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나세요? 판소를 일단 잡을 건데요. 우리는 조선 후기 때 경제를 앞에서 봤습니다. 특히 이양법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또 이양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조선 후기 사회가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조선은 최고 꼭대기에 양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계층이었던 중인이 있고요. 그 다음 상민과 농민을 아우르는 상민이 있고요. 그 다음 최하계층이었던 천민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양반의 수는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왜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냐? 여기에 있는 상인과 농민이요. 멍멍이나 소나 아무나 다 양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양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사실 우라통이 터져요. 왜 터지냐?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조선이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 전체 인구에서 양반의 수가 몇 프로였을까요? 8%, 9%입니다. 10%가 안 돼요. 그 말인즉 10명 중에 1명이 양반일까 말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 가는 세금을 양반을 빼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요. 멍멍이나 소나 여기 있는 농민과 상인들이 다 양반이 되어버리니까 양반의 수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이양법으로 돈을 많이 번 분홍,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가요, 돈을 받고 양반직을 갖다 팔아버려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공명첩이라는 걸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공, 이름명, 이름이 비어져 있는 첩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장 해본 적이 있나요? 없겠죠. 나는 많이 해봤어요. 반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 임명장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거기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관직을 얻는 겁니다. 그게 공명첩이에요. 여기다 이름 써주면 여러분은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합법적인 패턴이 뭐가 있냐면 납속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도 돈 내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 아닌 거를 속지하는 거예요. 뭐를? 돈을 납부하면서. 그게 납속책입니다. 요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이 양반이 됩니다. 또 불법이 항상 있겠죠. 뭐냐? 양반들 중에요. 폭망해버린 양반이 있습니다. 황국 정치라든지 정치가 막 혼란스럽고 한당이 폭망하면서 그 망해버린 양반들은 지방에 낙향을 하는데 슈퍼 거렁뱅입니다. 그런 양반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남은 찌끄러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잔반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잔반. 그 잔반이에요. 양반 중에 찌끄러기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망했어요. 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양반입니다. 이들을 찾아가요. 족보 주세요. 응? 족보 좀 우리한테 파세요. 족보를 구입해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양반 족보에 들어가면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구매하는 건 그나마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합법적이라면, 약간 반합법적이라면 위조를 하기도 해요. 아이 족보를. 그러면서 이때 멍멍이나 소나 다 양반이 됩니다. 그리고 양반 중에 끝까지 권력을 가졌던 양반을 권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을 가진 양반. 중간에 향촌사회, 원래 각 동네마다 오리지널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들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조선 초기 때는 10%도 안 됐던 양반이 조선 후기가 되면요.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에요. 양반이 많은 동네를 가게 되면 양반이 90%가 양반입니다. 허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왜? 저는 은씨잖아요. 정통 오리지널 농민 집안입니다. 다른 인근에 있는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주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될 때 저희 집은 아주 정직하게 농사만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행주 은씨.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쪽 집안 이런 족보를 살짝 봤죠. 왠지 모르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을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역시 불길한 느낌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 집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학농민운동에도 가담을 했던 정통 슈퍼 오리지널 농민 집안입니다. 그래요. 양반이 한이 맺혔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때 모습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양반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상민계층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이렇게 양반인 애가 여기 수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계층입니다. 중간계층으로는 우리가 흔히 잡스러운 가가로 합격했던 잡가가 대표적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하원, 통역을 하는 역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서얼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서자.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 얼자. 합쳐서 서얼. 중인계층입니다. 여기 자기들보다 밑에 애들이 전부 다 양반이 되니까 이들은 뭘 요구를 할까요? 얘들도 이렇게 양반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고위 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게 중인계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인계층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 성공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그게 나오겠죠.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서울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성공을 하냐? 정조대왕 때. 정조가요,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세요? 서얼을 정조가 만들었던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뭡니까? 규장각이라는 정치기구의 검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박제가 등을 비롯한 서얼들을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쪽수를 늘려갖고 뛰어난 인재를 길러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서얼 설명을 다 줘요. 다음 계층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에 성공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천민입니다. 천민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농민부터 사실 썼어야 되는 건데 천민의 대부분은 역시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는 이렇게 항상 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노비인데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노비의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큰 틀에서 보면은 천민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노비 수가 줄냐면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세요. 상민회를 수가 줄어드는 건 좋아요. 뭐 돈을 받으니까 일단 물론 불법적인 방법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양반을 넘겨주는 거니까 양반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일단 돈을 받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돈을 내야 되는 계층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가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던 노비를 해방시켜서 일반 농민이나 상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각자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국가에 해방시키래요. 해방시키겠어요? 내 재산이 네가 뭔데 해방시키라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아셔야 돼요.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왕에 올랐던 세도 정치기가 시작되었던 그의 초딩아들 순조. 순조 때 노비의 수를 줄여드는 일이 생깁니다. 수가 줄어드는 이때 순조 때 국가기관의 노비. 국가기관의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국가가 가진 걸 해방시키겠다는데. 이때 국가기관의 노비였던 공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일반 농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노비수가 확 줍니다. 이때 해방시킨 노비수가 무려 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자, 요거는 순조 때 있었던 업적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조선 후기 때 일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노비의 수가 줄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올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죠.
국가의 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서 농민으로 만들었지만 돈을 주고 양반이 됐던 농민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해방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온 애들보다 훨씬 수가 저기로 간 게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민의 수도 줄고 노비의 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노비들이 엄청나게 도망을 가요. 또 그러면서 노비 수가 또 확 줍니다. 개인의 노비들이 막 도망을 가요. 왜? 옛날에는 조선 초기 때는요. 노비들이 도망을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도망가면 어떻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상업이 발달했잖아요. 상인들 밑에 들어가서 집 나르면 돼요.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면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노비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노비 수가 전체적으로 확 줄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면요. 자, 양반입니다. 양반은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권력을 가진 양반, 원래 향촌사회였던 오리지널 양반, 그리고 폭망해버린 양반, 잔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계층은 신분상승운동, 서울은 우리도 허락하고 통하게 해주세요. 허통상속, 성공하죠. 특히 규장과 검사관으로. 그 다음에 중인계층은 기술자들, 대표적으로 통역감들, 이런 역감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하원, 의사, 의관들, 우리도 고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들은 소청운동 이런 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상민, 농민 상인들인데 이들은 합법적, 납속책, 공명첩, 불법 족보, 구매, 위조. 그러면서 농민층이 분화됐고요. 맞죠? 자, 그리고 노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노비도 절대적인 수의 감소. 일단은 도망도 자주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순조 때, 정조대왕의 아들, 순조 때 공노비 6만 6천여 명 해방.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노비 종목법이 있어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요걸 가지고 뭐 정답이 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영조의 업적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노비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빠가 노비거나 엄마가 노비면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제가 노비고 제 와이프가 농민이에요.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무조건 노비입니다. 반대게 돼도 무조건 노비예요. 그걸 일천즉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자식은 즉시 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양반들이나 노비를 많이 가진 양반들은 일부러 자기 노비랑 일반 농민이랑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면 자기 노비 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조 때 와서 지금 자꾸 돈을 많이 번 농민과 상인들이 양반이 되니까 노비 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시행을 해요. 요거는 노비의 종자는 어미모,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는 천민인데 엄마가 농민이다? 엄마 따라간다니까요. 자식은 농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그래도 노비의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로는 얘들이 양반이 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게 순조 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처음에 당장 숙종 때만 해도 양반의 수가 9%밖에 안 됐어요. 근데 철종 때 와서는 70%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 못 들어간 거예요. 하하 28.2% 하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게 공명첩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내면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향촌실서의 변화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향촌실서의 변화는 지방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원래 기억나세요? 향촌사회 원래 잘 나가는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들을 옛날부터 있던 양반이라 그래서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구향.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상인들, 농민들,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 한마디로 짜가죠, 짜가. 짝퉁 양반. 이들을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이라 그래서 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방에서 지방 자기 동네 주도권을 놓고 한판 붙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촌사회 전투인 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바로 양반이지롱? 황당합니다. 니들이 무슨 양반인데? 야, 너 어제 채소 팔던 애잖아. 우리가 진짜 양반이지. 둘이 싸워요. 이게 향전인데 웃긴 거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다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가 춤을 추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를. 그 결론을 누가 내리겠어요? 지방사또 수령이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또 밑에 있던 이방, 아전 얘들이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둘 싸움에 얘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여러분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 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향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그러니 구양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얘들이 진짜 양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응징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네들 오리지널 양반 족보를 만든다든지 진짜 오리지널 양반들끼리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양에 맞섰다라는 거. 큰 틀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봤던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 있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을 집어 던져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노비의 수가 줄어들고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모습 맞잖아요.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거 지방에서 향전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조선 후기 때 찾으면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크게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신분제도의 그런 혼란 상황을 제시문에 다 던져요. 던져놓고 어떻게 나올까요? 또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 신분 변동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 나올 수 있는 거 알려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향촌사회 전투였던 향전이 구양과 신양 둘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층이 정치 참여를 확대를 했고요. 돈을 많이 번 새롭게 떠오른 양반들이요. 그러면서 향촌사회 양반들이 쓰는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 향 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이제 오리지널 양반들이 만든 조직 향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오리지널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족보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서원이나 자기들 마을, 사우, 조상님 모신 이런 것들 만들면서 맞서 싸웠지만 판결을 내리는 건 누굽니까? 수령 사또입니다. 그리고 향리가 이방이잖아요. 향리 역할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들의 힘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혼인 제도입니다. 그래요. 이런 가족 혼인 제도.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왜? 시험에 왜 안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언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부터 해서 조선 초기 성리학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고 오답으로 여기 내용이 그게 오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성리학이 자리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여성의 지위가 나옵니다. 효와 정절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이 자리 잡히면서 여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희대의 나쁜 여자예요, 못 쓸 여자예요 라면서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과부의 재혼이 금지가 됐고요. 심지어는 과부가 재혼을 했다. 그때 놓은 자식은 죽을 때까지 과거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계 위주죠. 모든 게 남자 위주로 돌아갑니다.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자 상속, 장자 우대죠. 첫째 아들 몰빵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없다. 또는 둘째 아들도 없고 뭐 하여튼 아들이 없다. 그러면 재산을 무조건 남자가 지내냅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양자 제도가 그래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칙령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흔히 결혼하면은 출가 외인 여자들은 시월드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시월드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가면 남이에요. 그게 칙령 제도입니다. 결혼하면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 댁에서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부인과 첩이 엄격하게 구분됐고요. 여성의 재혼 금지고 장남 위주 상속.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고려시대 여성지위 오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앞에 강의에서 써야 되는 건데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못 다뤘던 거 요거 한번 다룰게요. 자, 그러면서 미안함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태계 이왕 선생님과 율곡 이 선생님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두 분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님 설명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 했을 때 율곡 이희 선생님 내용 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오답으로 이황 선생님이 들어가겠죠. 또는 이황 선생님이 문제가 나올 때 율곡 이희 선생님이 오답으로 들어가거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광조 같은 인물들의 업적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걸러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편서로 갑니다. 우리는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리학자 원투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이분들이 주장하셨던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일단 성리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제가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성리학은 충과효가 핵심이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황과 이희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조금 더 살짝 깊게 한번 파고 가볼게요. 자, 성리학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거를 이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냐? 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예를 들면 은동진의 심성, 은동진의 도덕성. 여러분들은 나의 도덕성이 눈에 보이나요? 볼 리가 없죠. 뭘 보여요. 그냥 저의 껍데기만 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본질, 나의 보이지 않는 착한 도덕성, 심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입니다. 이. 그러면 기는 뭐냐? 이게 그릇기, 껍데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조항, 8조의 몇 항. 이거 다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껍데기가 기예요. 그러면 성리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잔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물이라는 본질은 똑같잖아요. 근데 껍데기, 그릇이라는 껍데기 모양에 따라서 본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물이라는 본질이 다른가요? 양도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본질 물은 이가 되는 거고 껍데기 그릇은 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이와 기 중에 강조를 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 중에 뭘 강조하시냐면 이를 강조하시는 거고요. 이 선생님은 이와 기 중에 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를 많이 봐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다 보니 사실은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강의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강의를 했던 멘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저는 절대 두 분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전 다 알죠 내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이황과 이희 선생님은 연애를 쳤을 때 연애를 배우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이황 선생님은 연애를요 글로 배우셨어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이희 선생님은 성리학을 연애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본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저도 처음 연애를 해보기도 전에 첫 연애를 하기 전에는 드라마와 글로 친구들이 말했는 걸 통해서 연애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1도 안 됩니다. 자, 이황 선생님이 실제로 사화를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님 제자들이 죽는 걸 보면서 현실 정치에 쉽게 말하면 정을 떼버립니다. 지방으로 낙향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안동의 도산서원에 가서 제자를 기릅니다. 그러면서 이황 선생님이 거기서 본인만의 성리학을 확립시키겠죠. 근데 이 확립시킨 성리학을 실제로 중앙 정치에 적용시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왜? 연애를 글로 배웠으니까. 성리학을 그냥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좀 이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본질, 이를 강조하십니다. 현실보다는 관념적인 이런 도덕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황 선생님이 안동 도산서원에서 제자를 길렀다 얘기를 했잖아요. 경상도에서 성리학 넘버원은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성리학을 공부할까요?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을 공부하겠죠.
그러면서 영남 지역에서는 이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학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나중에 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와 또 인근의 외국에 어느 나라와 가까워요?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의 내용이 일본에 건네지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님이 쓰신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성리학의 내용 엑기스 10개를 뽑아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그린 성학십도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왕에게 갖다 바칠 때도 이황과 이희 선생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요건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황 선생님이 이 업적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고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희 선생님입니다. 이희 선생님은 이황 선생님과 다르게 껍데기 기를 강조를 해요. 연애를 직접 해보신 분이에요. 이황 선생님은 글로만 연애를 배웠고, 자, 이희 선생님은 죽는 그날까지 중앙정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위관직을 다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선생님도 본인만의 성리학을 집대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대성한 거를 제자들을 기르고 혼자 이렇게 교육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성리학을 실제로 현실 정치에 적용을 시켜본 아저씨인 거예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이겠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관념보다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정치의 성리학을 적용시켜 봤으니까. 그러니 길을 강조했던 거고 현실 개혁,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고위관직을 계속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였던 서울 한양에 계속 살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대 넘버원이었던 이 선생님의 성리학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썼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일대까지 그걸 아울러서 우리는 기호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그걸 바탕으로 기호학파라는 학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선생님이 기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호학파가 나중에 서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성학,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했다라는 성학집요라는 책을 또 저술하십니다. 이 책이 또 재밌어요. 봐요. 이황 선생님과 이희 선생님 또 이렇게 달라요. 두 분 다 성리학의 엑기스 내용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특히 이황 선생님은 그림책으로 그렸습니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왕에게 갖다 바치면 왕이 그림으로 쉽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혼자 알아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게 이황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이희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희 선생님은 왕을 여러 명을 모셔봤습니다. 왕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저도 왕이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 거 알아요. 아무리 성리학 그림책으로 갖다 바쳐도 또 아무리 성리학의 내용을 엑기스 요약을 집중 요약을 해서 갖다 바쳐도 왕은 절대 보지 않는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이 성합직료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신하가 이 책을 들고 직접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도 이 책을 주고 이걸 잘 알고 있는 신하가 직접 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완전 다르죠. 여기는 책을 주면 혼자 열심히 공부할 줄 안 거고 왕을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왕을 직접 봤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저도 이황 선생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로 고등학교 메이저 인강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풀 3D 애니메이션 강좌를 전면적으로 강의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인강 시장에 제가 만화를 교재에 도입한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인강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팩트예요. 처음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이런 젠장 학생들이 알았습니다. 만화를 해도 아무도 보지를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그때 풀 3D 애니메이션 강좌 공짜로 무료로 뿌렸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서 지금 10년 넘게 무명 생활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난 이황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두 분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가서 한번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황 선생님은 뭐를 강조했습니까? 이를 강조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념적 도덕세계. 그리고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보세요. 도덕 규범 확립,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들. 이런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락마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고 성악 10도라는 책을 저술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율곡이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기를 강조하셨고 보세요. 현실 세계. 그리고 본인이 왜 중앙의 정치를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현실 개혁을 주장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학파를 형성했고 이들이 서인이 되고요. 사회 개혁론을 제시했고요.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내용을 엑기스 집중요약했던 성합직료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심하니까 경몽여결까지 요거는 이 선생님이 쓰신 어린이용 성리학 책인 거예요. 어린이용 성리학 책. 성리학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곡이 선생님이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선 후기로 들어올게요. 자, 저희의 실수로 앞에 부분을 빠뜨렸다면 이제 뒤에 부분 들어갑니다. 천주교와 동학을 잡아야 돼요. 옆으로 가볼게요. 지금 저기 있는 천주교와 동학이 유행했던 거는 언제냐면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해요.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합니다.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하는데요. 자, 조선 후기 때 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냐? 너무 힘드니까. 특히 세도 정치기 때 천주교와 지금 배워야 되는 동학이 크게 유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댈 데가 없어. 마지막에 어디에 기대는지 아세요? 종교에 기댑니다. 제가요 크게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뭐 크게 망하진 않았는데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요. 동신아, 우린 젊잖아. 이겨낼 수 있어.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프니까 청춘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뭘 청춘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한두 명 친구가 전화 왔을 때는 약간 위로가 됐어요. 동신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한 5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짜증이 확 납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어 보이면은 돈이라도 좀 빌려주든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잠깐 2달 정도 기독교의 귀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좀 마음이 진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약간 몸을 기대는구나. 그러다가 멘탈을 좀 회복한 후에 다시 나왔죠. 자, 그것처럼 조선 후기 때 너무 힘든 시기 때 종교가 크게 인기를 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천주교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으로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외국의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 특히 우리 조상님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양의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사서 구매해서 들어온 거예요. 돌아가서 보려고. 그래서 돌아와서 책을 딱 봤더니 이상한데? 이거는 학문이 아닌데? 하느님!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돼요.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종교화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라클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천주교를 공부하시는 서양의 이런 박사님들이 한 번씩 우리나라 오기도 합니다. 왜? 특수 사례잖아요. 연구하려고. 자, 이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조선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서학으로 들어왔던 천주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 인기를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핵심 교리 사상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독교의 교리, 천주교 교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천주교는 인간 평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진이는 못생겼으니까 또는 인기가 없으니까 요만큼 사랑을 해주겠어. 그 다음에 또 너는 인기가 많네, 스타 강사네, 너는 이만큼 사랑을 해주겠어. 이러나요? 아니죠. 저나 인기가 없든 작든 똑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든 노비든 농민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랑을 주잖아요.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무슨 사회? 신분제 사회. 탄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천주교는요. 제사를 거부합니다. 당시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쉽게 이해하면 되시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유일신이잖아요. 누구? 하느님 유일신이에요. 근데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낸다? 이들의 교리에 봤을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무슨 사회?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유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국가적인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이 있냐.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무교 신자들도 한 번씩 기독교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좀 무섭게 포교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불신지옥, 불신지옥, 불신지옥. 근데 그거 딱 들어보면 기독교 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를 믿게 되면 하느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 뭘 담고 있냐면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 세도 정치기 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드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네?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개 때문에 국가적인 탄압이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심화니까 보셔야 돼요. 요거는 심화에서만 나오는 건데 정조 때 탄압이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때 신해년에 들어간 박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해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사로로도 등장을 해요. 윤지충이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자기의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님을 모시는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를 누군가 고발을 하면서 윤지충은 성리학이 중심 사회 지배 이념이었던 조선에서 용납이 안 되겠죠. 처형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이 신해박해가 정조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공노비를 해방시켰던 그의 아들 순조. 이 순조 때 본격적으로 천주교 박해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정조가 아꼈던 인물들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들어갑니다. 그걸 천주교 박해로 또 연결시키는 건데요. 순조 때 어떤 박해가 생기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순조 때 또 공노비 해방 플러스 이런 신유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신유년에 천주교를 믿었던 신자들을 다 박해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리거나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앞에 봤던 최초의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을 비롯해서 정조가 아꼈던 정약용 그리고 정약용의 형제들 정약전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유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황사영이란 인물이요. 신유 박해가 터지자 편지를 씁니다. 백서. 편지를 어디다가? 중국의 프랑스에다가 편지를 써요. 중국의 프랑스 선교사들, 프랑스 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 편지를 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선에 있는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편지가 백서 사건이에요. 이 편지를 써서 청나라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쪽으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 봐라. 천주교 믿는 것 자체가 인간평등 제사 거부 성리학에 어긋나는데 뭐? 이것들 프랑스에 편지를 쓰네? 나라를 갖다 팔려고 하네? 더욱더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전부 다 천주교 탄압의 스토리고 순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요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 거예요. 신유박해나 황사영 백서 사건이나 윤지충의 신해박해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기 교리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또는 종교 내용 했을 때 뭐 신해박해나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 나왔을 때는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겠죠. 제시문 박스에. 그러면 나머지가 또 정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신유박해를 겪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또는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PT로 들어갑니다.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승훈이 조선인 최초의 세례를 받았고요. 인간평등을 주장했고 제사를 거부했고 내세 영생,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내세신앙을요. 그리고 특히 이거와 이것 때문에 정부가 탄압을 했습니다. 그 탄압의 결과 신해박해가 정조 때 일단 터졌고요. 신해박해는 자 신해랑 신유박해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해유, 천주교 박해 해유. 아,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해유, 해유.
천주교 박해해요. 미안해요. 종조 때는 신해 박해고요. 그러면서 윤지충 처형을 당했고 이때 조상님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순조 때는 권력을 틀어진 세력들이 정조 때 사랑을 받았던 세력들 이들 인물들이 전부 다 천주교를 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빌미로 앞에 있던 그런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다 유배를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신묘 박해가 일어나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죠. 황사영이 청나라 베이징 주교에게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청원서를 씁니다.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서. 그러자 이게 또 발각되면서 더욱더 탄압을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료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죽은 사람을 앞에 술검식을 차려놓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혼 술방 나옵니다. 그러면 천주교 이걸 비우겠죠. 이러면 천주교가 아닐까요? 요거 설명 쭉 주고 다음 관련된 거 천주교 내용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학으로 갑니다. 동학도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학은 똑같아요. 조선 후기 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동학일까요? 간단합니다. 서양의 학문이었던 천주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그래서 서학에 저항한다 그래서 이름이 동학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경주에서 몰락했던 양반이었던 최재우라는 아저씨가 창시를 한 게 동학입니다. 아예 새롭게 종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종교라는 게 그냥 무슨 번갯불에 콩 뽑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최재우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교들을 좀 짜집기를 해요. 종교들 여러 종교 중에 괜찮은 내용을 쪽쪽쪽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는 민간 신앙에 되는 내용들도 다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종교인데 뭔가 친숙해요. 뭔가 친숙합니다. 심지어는 민간 신앙에는 뭐 부족을 붙인다든지 주문을 알레알레 꿍따라꿍따 꿍땅숑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학도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건 역시 사상을 봐야 되겠죠. 자, 어떤 사상이냐면 핵심 사상 이거 하나입니다. 인내천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사람이 즉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 촬영을 하시는 피디님 또 하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늘, 다 하늘이에요. 양반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이것도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조선은 신분제 사회, 탄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천주 사상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하늘님, 한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가 하느님이라면 여기는 한울님입니다. 한울님을 모시는 게 시천주 사상이에요. 그리고 보국악민 사상,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 다음 후천개벽, 이제 새로운 개벽 사상,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이런 거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이 여기에 또 기대기 시작을 하겠죠.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렇지만 인간 평등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또 탄압을 하죠. 그러면서 최재우 너는 세상을 유혹하고 아무것도 없을 모르는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동학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바로 시간이 지난 후에 2대 교주였던 최재우 선생님 1대 교주고요.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요,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요게 지금으로 치면은 기독교에 있는 성경책 같은 거예요. 성경.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시게 되면은 찬송가를 불러요. 그 찬송가와 같은 거를 또 만들어요. 용담유사라 그래서 요게 노래입니다. 노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2대 교주 최시영 때 또다시 한번 동학이 크게 확산됐다라는 거. 자,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최재우 얘기가 나오거나 동학 내용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주에서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인내천 사상을 주장하였다. 시천주 사상을 주장하였다. 보국악민, 후천개벽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최시영 때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통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천주교와 지금 동학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무슨 공통점? 둘 다 인간 평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시험에 조금 더 한 차원, 곤차원적으로 나오면은 동학과
천주교 사료를 두 개를 동시에 줄 수가 있습니다. 두 종교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인간 평등.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이 언제 유행하였다? 여러분들은 조선 후기 때 유행하였다. 특히 세도 정치기 때 널리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로 가시면 최재우가 창시를 냈고 최시영 선생님이 2대 교주 동경대전 용담유사로 교세를 확장하셨고 그 다음에 유불선 도교 그 다음에 민간신앙까지 다 짜집기를 한 거고요. 인간평등이 들어갑니다. 그게 임내천 사상 그리고 시천주 사상, 보구강민, 후천개벽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예언이에요. 자, 여기는 또 조선 후기입니다. 똑같이. 사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언 사상이 유행을 해요. 이제 이 혼란스러운 시기 끝날 거다. 이씨 왕조가 몰락을 하고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거다. 정씨가 세우는 나라가 등장할 거다. 그게 정감록 책에 있는 거예요. 정감록이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륵신앙 기억나세요? 우리 궁예를 비롯해서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등장하는 게 미륵이잖아요. 미륵보살은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반란만 일어나면 싹 다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예언사상 정감록과 미륵신앙이 유행하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리학의 변화로 갈게요. 지금 계속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지금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했고요. 천주교와 동학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신분 변동이 막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물론 율곡이 선생님, 이황 선생님은 앞의 시기지만 제가 빠트린 관계로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성리학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리학을 계속 절대화하는 게 시작을 합니다. 딱딱하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 성리학의 기준점은 누구냐면 중국에 주자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우리 고려가 있을 때 중국이 송나라인데 그때 송나라에 있던 주자라는 아저씨께서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성리학을 완벽하게 정립을 시켜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마치 퍼펙트한 내용인 것처럼 따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자가 말했던 성리학이 넘버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르게 성리학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사문난적이라 그래서 더럽힌다 그래서 이들을 처형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를 주도했던 아저씨가 누구냐면 송시열. 기억나세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물 문제로 심화에서는 예전에 효종의 스승이기도 하고 북본론을 같이 준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송농직 때는 서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하게 왕이나 누구나 신하나 똑같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숙종 때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는 누구 편?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 원자 명호를 하려고 하자 어떻게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가 바로 송시열이었죠. 그런 송시열 같은 인물들, 이쪽 라인들이 전부 다 절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란, 병저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혼란 속에서 성리학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성리학을 다른 관점으로 좀 봐보자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성리학의 상대화입니다.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유나 박세단 같은 인물들은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말했던 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자 이전에 오리지널 유교 얘기를 한번 보자. 공자니 맹자가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그러자 여기서는 사문난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따로 뭐 시험에 막 크게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긴 한데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성리학도 좀 다르게 보려는 시도가 생겼다라는 거. 그렇지만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리학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황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를 강조합니다. 주리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쪽 라인은 현실을 강조하잖아요. 기를 강조하잖아요. 주기론입니다. 이와 기를 놓고 논쟁이 막 벌어져요. 뭐를 더 강조하냐를 놓고.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호랑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아마 애들 교재는 다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치러진 총 20회분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20회 이전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듀윌 교재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게 언급이 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낼 건데, 호락 논쟁이라고 있어요. 호락은 호론과 낙론입니다. 큰 틀에서 봅시다. 큰 틀에서. 자, 처음에는 리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걸 놓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더 고차원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사물들, 이런 탁자, 이런 분필 또는 멍멍이, 고양이 이런 동물들, 사물들에게도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런 논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론, 호호호호 이 호론 같은 경우는 인물성 이론이라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흔히 오랑캐를 사람으로 안 치잖아요. 금수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랑캐 플러스 나중에는 서양의 애들도 금수로 봅니다.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다다음 강의 때 배우겠지만 위정척사의 이 호론의 인물성 이론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반대로 낙천적인 아이들 낙론이 있습니다. 이 낙론 같은 경우는 인물성 동론, 같을 동. 이게 뭐냐면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도 본성, 인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더 확장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랑캐를 금수라고 부르잖아요. 청나라도 오랑캐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울 필요가 있다. 이들이 나중에 북학파, 그 다음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화 사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건가.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호락 논쟁입니다. 시험에 이걸 단독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명학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요? 자, 양명학인데 성리학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실학하기 전에. 양명학은 성리학의 다른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명나라 때, 우리가 조선일 때 중국은 명나라 때, 중국에서 왕명이라는 아저씨가 왕양명이라는 아저씨께서 만든 학문이 양명학인데요. 이 양명학은 성리학이랑 코드가 좀 달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명학이 왜 유행을 하냐? 똑같아요. 조선 후기 때 엄청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1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특히 임진왜란, 정묘란, 병조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리학을 좀 다르게 보는 성리학의 상대화가 일어났다라면 또 양명학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명학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요거. 지행합일. 알면 뭐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라는 게 양명학이에요. 알지. 알면 행동으로 옮겨라. 안 옮기면 말짱 꽝이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리학자와 양명학자가 둘이 이렇게 있어요. 나란히. 그래놓고 사과를 이렇게 줬어요. 사과가 이거 맛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성리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이거 기. 껍데기 기로 봤을 때는 너무 맛있어 보이기도 한데 리로 보니까 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은 좀 맛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양명학자. 먹어봐야 알지. 그냥 바로 씹어 먹습니다. 맛있네. 이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연구를 하냐. 광화도로 유배를 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론학자들. 소심했던 소론들. 특히 정제두 인물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광화도로 유배를 갔던 학자들이 특히 정제두를 중심으로 양명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화도에 유배 갔던 사람들이 양명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파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우리는 강화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학자들에게 나중에는 뭐 또 계승이 되긴 한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양명학이 아마 단독으로 나온 적이 최근에 치러진 한 20회분 중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름 다 줘요. 정제두, 강화학파 설명만 줍니다. 여기 설명 다 줘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행합의를 강조하였다. 또는 강화학파가 연구하였다. 또는 정제두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런 인물들의 이름과 여기 있는 내용, 핵심 내용이 천주교, 동학,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배우게 되는 실학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실학인데 시간이 길어졌네요. 어차피 다음 강의 때 조선시대 문화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학 다음 강의 넘기고 문화사까지 해서 다음 강의 때 조선시대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